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울산 HD 대 FC 안양 경기를 리뷰해 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두 팀 다 순위는 어, 좋진 않습니다. 안양이 8위, 그다음에 울산이 9위에 있는 상황인데 두 팀의 상황은 좀 사뭇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양은 8위에서 아마 시즌을 마친다 그러면 괜찮았던 시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거란 예상이 들고,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는 9위에서 그대로 마무리한다 그러면 8위여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실패한 시즌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각자의 서 있는 처지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안양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가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성과였으나 울산으로서는 매우 아쉬운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데, 또 내용을 뜯어놓고 본다 그러면 안양이 오히려 이기지 못한 무승부로 마무리한 게 굉장히 아쉬웠을 경기고, 울산 HD는 뭐 비기기만 한 것도 다행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따져보더라도 제가 지금 이거 화면 옆에다가 그 다른 화면을 하나 보고 있는데, 점유율은 뭐 울산이 한 6대4 정도로 앞섰는데, K리그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슈팅에서는 안양이 13개 때리는 동안 울산 그 절반 정도 7개 때렸고, 유효슈팅은 안양은 9개, 울산은 3개인데, 그 중에 이제 유효슈팅 그 아닌 거 중에 야구가 골대를 맞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못다가 빈 골대에 못 넣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슈팅으로 잡히긴 했지만 전반전 문성호 선수랑 후반전에 유키치였나요? 후반전 막판에 그런 결정적인 찬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양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팀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해요. 근데 저는 경기력 차이가 어떤 팀의 전술적인 색깔이라든지 준비해왔던 거랑 비교해서, 준비했던 걸 고려했을 때 확실히 안양이 좀 더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울산은 물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울산이 그 승리를 노려야 되는 좀 더 절박한 위치에 있다는 거는 고려를 했을 때, 울산이 근데 이제 그런 본인들의 의지, 마음, 가고자 하는 방향에 걸맞는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안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공되는 포메이션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 배치도를 보면 뭐 4-2-3-1인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상 뭐 토마스가 허리 쪽이 아니라 이제 왼쪽 수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5-4-1 형태로 이제 수비를 꾸려놨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저기 울산을 잘 괴롭혔습니다. 그게 생각해보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창용 선수가 뭐 사이즈가 큰 수비수는 아니지만 영리한 선수고 또 다부진 면이 있는 선수인데다가, 이 토마스하고 또 옆에 있는 김영천 선수는 사이즈가 또 괜찮은 선수들이고 힘도 괜찮은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 충분히 좁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이창용 선수가 여기저기 빠져다니면서 커버 치는 거를 잘 해줄 수 있는 유형으로 단단하게 수비를 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도 이번 경기에서는 에드와르드랑 김정현 선수가 나왔는데, 이 두 선수가 또 이제 부지런히 뛰는 거에는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고, 그 다음에 측면 구성도 야고 선수 나왔고 반대쪽에 이제 문성호 선수가 있었는데, 이 측면에 있는 두 선수도 굉장히 수비 가담을 많이 해주면서 5-4-2를 굉장히 뒤쪽에 잘 쌓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방향을 설정하는 건 못다 쪽이라든지, 근데 못다가 이제 워낙 본인이 머리로 따는 것도 잘하고 공을 지켜주면서 뒤로 연결해 주는 것도 잘하다 보니까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공이 본인한테 들어왔을 때 지켜주고 다른 선수들한테 뒤로 내주면서, 이게 이제 역습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예. 공격 전개로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울산을 잘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울산하고도 뒤에서 비교하면 설명 좀 드리겠지만,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뭐 배치상의 문제도 있지만, 팀이 굉장히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할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논의가 되어 있다. 예, 서로 이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울산이 이제 좀 점유율을 잡고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라 그런다 그러면, 안양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운영을 썩 즐기지는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근에는 이제 선수단 구성되고 있는 것 같고, 선수 기용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테우스 선수가 이제 최근에 후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테우스랑도 구단 측에서는 조금 얘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테우스 이 선수도 이제 원래는 K리그2에서는 뭐 언제든지 이제 선발로 나와가지고 상대를 괴롭히는 유형의 선수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힘을 뒤쪽에 나와서 몰아쓰는 유형으로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부담을 줄이고 마테우스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이제 쉽게 보여줄 수 있게 체력 안배를 좀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때 특히나 느껴지냐면 이 마테우스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나온 선수들 보면 힘을 몰아쓴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공을 이제 여기 안양 쪽이 여기서 이렇게 수비를 갖춰놓고 있다가 이쪽에서 끊어졌을 때 튀어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이라이트를 돌려보시면 역습을 나갈 때 안양 선수들이 그 공을 딱 끊어내고 이거 우리 역습 나간다 싶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다 뛰어나가서 수적으로 오히려 울산보다 많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도 이쪽 투입이 워낙 빡빡하게 라인을 이렇게 깊이 내려가지고 여기를 좁혀놓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뭔가 투입이 울산 투입을 잘 제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투입하다가 툭탁툭탁 주고받다가 허리 쪽에서 끊겼을 때 여기서 나아가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공간을 배분해 가지고 최소한 3명이 달려나가고 여기서 울산이 빨리 내려가서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래도 이 다음에 쫓아오는 김동진이라든지 강지훈 같은 선수들이 바깥쪽에서 쭉 들어오면서 2차적으로 여기서 힘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전 막판에 문성우 선수가 오른발로 감아가지고 이제 반대편 골대를 노린 이쪽에서 슈팅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슈팅 각도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김동진 선수가 이쪽 바깥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상우 선수였는지 누구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강상우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안에 그 정승현 선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이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이 선수가 여기를 돌면서 이 선수가 달려들지 못하게 이쪽으로 끌려나가게 어느 정도라도 각을 내주니까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침투하는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에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반전 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고가 왼발로 단독 돌파하다가 5대3 상황이었나 5대4 상황이었나 그 상황에서 조윤 선수한테 잡혔던 장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면서 공간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울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수비가 뭐 3, 4명 뒤에 버티고 서가지고 계속 상대를 몰아치고 싶었겠지만 서너 명이 올라오면서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 있는 울산 선수 전부가 다 내려가야 되는 효과를 누리니까 안양으로서는 역습에 본인들이 하다가 공을 뭐 확실하게 마무리만 된다 그러면 돌아갈 시간을 벌 수도 있거니와 울산 선수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울산에 힘을 빼놓을 수 있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수비할 때 좀 편해지겠죠. 울산이 힘이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울산이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노려서 본인들이 전술상의 우위를 가져가는 선수비 후역습을 해도 되는 상태를 잘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디테일들을 잘 갖춰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비에서 공격에 가담하는 것들은 이쪽에 있는 선수들도 올라오지만 때때로는 이제 여기 뒤쪽에 배치됐던 이 토마스가 올라오면서 여기를 잘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토마스가 이거 역습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싶으면 탁 튀어나가 버리는데 이때 이창용 선수가 뒤에서 딱 커브를 쳐주고 토마스가 여기서 전진을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여기 있던 선수들이 공격수들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 토마스가 올라오면서 다른 선수들이 이 선수를 제어하기 위해 울산 선수들이 그 수비 형태가 깨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후반전에는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분인지는 김동진 선수가 그게 저기 에두아르도한테 갔던 장면이었나? 하여튼 그 장면에서 보시면은 토마스가 공 끌고 딱 전진하면서 울산 수비가 중앙으로 모이게 되고 바깥쪽에 들어오는 김동진 선수 쪽으로 패스가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약간 안양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야 라고 하고 있지만 우린 수비에서 끝나겠어, 수비로 잘 버텨서 끝내겠어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딱 공격 찬스가 났을 땐 전진해서 상대를 어떻게 공략하고 부셔놔야 될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양이 까다로운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최근에 또 흐름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내려서 가지고 버텨보겠다, 우리는 선수비 후역수비야 이런 정도의 어떤 팀이 아니라 선수비 후역수비 나중에도 우리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치들을 잘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못다가 있으니까 못다 쪽으로 때려놓고 머리에서 맞든 얘가 뭐 가슴으로 잡아놓고 내주는 거든 못다한테 투입됐을 때 빠르게 접근해서 우리가 숫자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그 못다에서 파생되는 걸 가지고 속도를 붙이자. 왜냐면 못다가 여기서 공을 지켜주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공간도 넓고 이 공간도 넓고 이 공간도 넓고 이 공간도 있잖아. 이때 빨리 접근해서 이 공간을 써주자. 우리 달려가는 앞에
패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이게 그냥 이 뒤로 넘기는 단순한 형태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오는 선수가 이렇게 있고 받아주러 오는 선수가 있어서 이걸 뒤로 내주면 이 선수는 사실 올라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공 잡고 그냥 빠르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이동할 때 이 선수가 같이 올라와 주면서 드리블 돌파하는 동안에 이렇게 쓰면서 이 선수도 같이 침투하면서 막 공격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속도 붙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고, 어떤 때는 이 앞에 있는 공격수들이 그냥 끊겼을 때 그냥 속도가 죽었으니 우리 못 가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특히나 측면 수비수들이 올라오면서 한 번 더 공격의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역량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그 3백 선 팀들의 장점이죠. 왜냐면 뒤에 센터백이 셋이니까 충분하게 숫자를 더해줄 수 있는 윙백들을 가담시킬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강점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이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많이 뛰어줘야 되고, 여기 측면 수비들도 마찬가지고 미들필더도 마찬가지고 좀 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적극적인 수비 교체 카드를 활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안배를 하고 있는 거고,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마테우스도 후반에 나와서 야 이제는 우리가 승부를 걸자, 이제는 득점해야 된다, 그럴 때 마테우스가 짜잔 하고 등장해서 뭔가 한 방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테우스 발에서 두 번이나 좋은 패스가 나와서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안양의 승리가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안 썼군요. 제가 이걸 쓰려다 말았는데, 안양은 좀 오게티 같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90분이. 정말 경기 운영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울산을 잘 요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산이 안양이 먹기엔 좀 큰 먹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잘 자르고 손질도 하고 이 정도면 입에서 넣고 먹을 수 있어요. 뱀이 뭔가 먹는다고 생각하실 때 막 입을 쩍 벌리고 이 큰 거를 먹기 위해서 잘 해가지고 입안에는 넣었어. 근데 삼키질 못하고 90분이 끝나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다크호스로서 여전히 가치가 있는 팀이고, 유병훈 감독님이 팀의 구성이랑 컨셉들을 선수 구성에 맞게 컨셉들을 잘 꾸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팀이라도 K리그 1에 있는 어떤 팀이라도 까다로워야 할 만한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K리그 2에서 올라온 팀들은 이렇게 좀 끈끈한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장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일단 뭐 안양 자체가 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일단 뭐 생존만 하더라도 성공 아니겠습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3년 후에 5년 후에 일을 기약하기엔 지금 당장의 목표가 중요한 팀이기도 해서 지금은 안양이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잘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뭐 부천하고 안양이 나름의 또 라이벌 구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수도권 팀으로서. 그리고 오래된 팀들이고 이 K리그 2에서는 저는 뭐 부천보다 먼저 간 안양을 보면서 조금 배가 아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K리그2에서 잘했던 팀이 올라가서 저렇게 잘하는 걸 보면 부천도 언젠가는 한번 또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양이 잘하는 걸 보는 거는 좋으면서도 조금 배 아픈 그렇긴 한데,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안양이 지금 최근에 경기력에 대해서 정말 짜임새가 있어서. 네. 자, 그러면 안양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좀 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역시 울산 얘기인데, 왜냐면은 안양 같은 경우는 이런 콘셉트를 시즌 내내 좀 그래도 일관성 있게 끌어온 부분이 있고 또 잘했잖아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다들 알고 있고, 지금 일단 어찌됐든 안양의 전력이라든지 이런 시즌 초반의 기대를 고려했을 때는 뭐 기대 이상?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개판 치고 있다 이렇게는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제 개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적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메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 일단은 뭐 이유는 뭐 한 방에 다 설명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풀어보고 갈까 싶습니다. 경기 끝나고 보니까 이제 신태용 감독님께서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는 거 좀 인정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잔디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거는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안양도 같은 잔디에서
경기 운영을 한 건 맞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이, 제가 방금 설명드릴 때 공간 쪽으로 많이 들고 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공을 드리블을 치거나 좁게 해서 막 이제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쳐놓고 어떻게 보면 뛰어 들어간다, 단순하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니까, 잔디가 조금 울퉁불퉁하더라도 본인들이 뛰어 들어가는 동안에는 잔디에 걸릴 일이 없으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안양이 조금 내려서고 좁은 공간에서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공이 빨리 돌아야지 유리한 면이 있는데, 잔디가 이제 움푹움푹 파이다 보니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울산이 부진한 것도 사실이죠. 안양을 너무 공략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슈팅 자체가 뭐 7개밖에 안 되고 결정적인 장면이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울산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이다, 이렇게 평가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그 신태용 감독님이, 제가 저번에 한번 울산 리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기도 한데, 신태용 감독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뭐 와서 바꿔보려고 하는데 뭐가 안 된다. 근데 저는 가장 그렇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저는 전방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제가 여러 번 리뷰 들으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축구 사실 11대 11 싸움이에요. 그래서 전술적인 움직임이 중요하고 이런 건 사실인데, 1대1에서 이기지 못하면 11대 11은 그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에 메시가 들어왔다, 리오넬 메시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울산의 공격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왜냐면 메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화면상에서 10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 잡을 때마다 여기는 안양 수비수를 매번 돌파를 해요. 한 70% 하는 확률, 80% 확률로.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김영찬 선수가 이제였을 텐데 메시 대 김영찬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김영찬 선수가 메시 제어에 굉장히 애를 먹을 텐데,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커버를 치기 위해 이 선수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 공간이 넓어지고 이 공간도 넓어지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그 솔로 플레이어 1대1에서 완벽하게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고 하는 선수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울산에 이런 선수가 있냐라 그러면 저는 이런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울산의 크랙이라고 하면 역시 바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바코가 있을 때는 이 선수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작하면 이 풀백들이 정말 지옥 같았을 거예요. 이 선수가 무게중심도 낮은 데다가 엉덩이도 커요. 그래서 몸싸움도 잘 안 져.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돌파도 잘하고 패스 능력도 있고 슈팅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 제어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선수가 드리블을 치는 순간 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니 이 선수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 공간들이 더 좀 더 쓰기가 편한 상황인데, 지금 울산의 구성 중에는 이런 선수가 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태용 감독님이 바꿔보려고 해도 뭐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제가 느끼기에는 후반전에 엄원상 선수가 들어와서 좀 풀린 느낌이 있었고, 엄원상 선수 워낙 빠르니까 1대1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 그 다음에 전반전에 백인우 선수가 그래도 돌파 시도해서 하나를 벗겨냈을 때, 예, 그때 찬스들이 좀 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백인우 선수가 마무리를 못했죠. 예, 그게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울산이 쉽게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없는 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답이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선수 구성이 왜 그렇냐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에릭이라든지 루빅손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1대1에서 뭔가 한 방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한데, 이 선수들이 본인들 발 앞에 붙여놓고 있는 상태. 그냥 발 앞에 내가 공 딱 잡아놨는데 이 선수가 너 드리블하는 거 내가 막을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유형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공 받은 다음에 측면에 여기를 넘겨줘요. 그럼 이 선수가 막 뛰어 들어가요. 그럼 이 선수가 쫓아오겠죠. 이 상황에서 잘 제쳐요. 여기서 잡아놓는 척하고 순간적으로 툭 쳐가지고 떼어 넣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올리려고 하면서 접고 들어가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유형들은 꽤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수비 라인의 바깥에 블록을 짜고 있는 이 바깥에서 그냥 본인이 공 잡고 그냥 1대1 쳐서 들어오는 유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필요한 선수들이고, 본인들이 공 잡았을 때 우리 동료들이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 선수를 속일 수 있는 판을 깔아주면 더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흔히 말하는 크랙이 없다는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조금 울산한테 어려운 부분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크랙 유형이, 그러니까 꼭 반드시 드리블러가 필요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하프스페이스, 제가 이제 기자할 때 특히나 하프스페이스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2017년, 18년 요때 이제 과르디올라가 시티에 처음 왔을 때 그런 개념들을 되게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쪽을 공략하면서 시티가 이제 그 전성기를 구가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하프 스페이스를 쓰는 포지셔닝 플레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최근에 울산이 쓰는 게 포지셔닝 플레이인데, 그 강상우 선수랑 루익선을 올려 써가지고 윙처럼 쓰면서 이 공간을 공략하는, 여기 있는 윙포워드들이 일루 침투해 들어가는 걸 공략하겠다, 혹은 여기 있는 미드필더가 언더랩 나가는 걸 쓰겠다라는 유형의 어떤 공격 전술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3백을 놓고 이쪽을 바깥쪽을 넓게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예전하고 달라진 게, 이 포지셔닝 플레이만큼만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 스페이스가 잘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한 3년 전이랑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선수들이 항상 여기를 잘 따라붙고, 여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이 선수가 이쪽을 침투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올 때도 여기를 미드필더가 잘 잡기 때문에 여기 자르는 게 예전만큼 치명적이진 않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대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해버린 다음에 따라 나가면 미드필더가 그냥 6명을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돌아 나오면 여기 다시 6명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이렇게 살짝 막는 거죠. 이 6명 쓰는 것도 잘해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 안 뚫리는데, 요거를 해결할 만큼 아직 울산의 완성도가 올라가진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 축구를 다시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잘 뚫어내는 팀이 제가 느끼기엔 최근에 리버풀인 것 같아요. 근데 리버풀이 이번에 에버튼하고 머지사이드 더비를 했었는데, 그 경기가 제가 보기엔 울산이 조금 하려고 하는 플레이를 완성시켜 놓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 돌려보세요. 쿠팡이 올라오나? 쿠팡 그 스포츠 패스 해야만 보이나? 하여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의 흐름은 포지셔닝 플레이로 하프 스페이스가 열릴 거야. 열리니까 우리가 간다? 하프 스페이스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프 스페이스를 이런 방식으로 수셔팔 거야. 수셔팔 거라서 그 장면에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 거야. 좀 더 섬세하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전방 압박 부분이라서 끊어낸 다음에 우리가 득점을 바로 만들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공을 끊어냈을 때 그 반응들, 공격수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말씀드려서 다시 두 가지거든요. 결국 두 가지인데, 요거를 한번 그 리버풀하고 에버튼의 경기에 빗대가지고 한번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 하프 스페이스를 그냥 여기 있던 메잘라라든지 윙포워드, 안쪽으로 좁혀온 윙포워드가 단순히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걸 좀 더 복잡하게 써야 되는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풀하고 에버튼 경기에서 첫 번째 골 장면으로 기억하는데, 그 장면에서 보시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기억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경기도 에버튼이 내려섰었거든요. 근데 측면에서 아마 살라가 공을 잡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제어를 하고, 여기 있는 윙포워드는 아마 여기 있는 센터백이 한 명이 견제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요 뒤쪽부터 봐야 돼요. 이 뒤쪽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센터백들이 볼 돌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혹은 최근에는 미드필더들이 이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후방을 지켜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윙백들이 풀백들이 중앙 쪽으로 움직임을 가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서 공을 잡을 때 이 풀백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하냐면 이 가운데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미드필더가 뒤로 빠지고 이 선수 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효과가 뭐냐면, 이 4번을 풀백이라고 할 때 이 7번 선수의 개념이, 그러니까 수비 본인 마크맨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잠시만요. 요게, 네, 화면, 응? 지금 이게 제가 화면 확장을 해놨는데 여기 좀 에러가 있습니다. 인식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7번, 보라색 7번이 자기 마크맨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4번을 생각해요, 늘. 왜냐면 이 7번은 원래 8번이 맡고 있던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 선수가 일로 들어올 때 이걸 8번이 커버 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도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이 7번이 빠져나가면서 이 공간이 열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파란색 팀은 지금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7번이 빠져나가고 4번이 가운데로 들어올 때 이 8번 선수가 여기를 견제해요. 그리고 7번은 여기 그대로 머물러서 이 공간이 벌어지지 않게 막아주죠. 그러면서 얻게 되는 효과가 뭐냐면 이 7번이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이 측면으로 나가는 게 깔끔해져요. 얘가 이렇게 서 있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서 있었다 그러면 이 4번에서 8번 갈 때 이 8번 선수의 위치가 여기를 견제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커버가 이렇게 되겠죠. 측면에서만 움직이면 같이 두 명 2대2로 이제 숫자 싸움이 되는데 이 4번 선수가 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여기 1대1이 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 8번이 측면을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 여기 1대1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중요한데 이 선수가 11번 선수가 이 3번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아마 일로 빠졌으면 얘가 따라 나갈 거예요. 3번 선수가. 근데 이 선수가 그냥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이 4번 선수가 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 11번 선수보다 앞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동선을 4번이 이렇게 짜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8번을 안쪽으로 당겨 놓고 위치를 변화시켜 놓고 이 3번 앞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길 커버 치러 나가겠죠? 왜?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면 오히려 좋은 게 여기다 연결하면 이 선수가 프리가 되고 돌파해서 크로스 올리겠죠. 이게 공격 방법이 하나가 될 테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따라가냐면 이 선수가 깊은 위치로 들어가니까 얘가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 8번 선수가 여기를 내려오면서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늦어지면 그러면 여기 있던 미드필더든 공격수든 여기다가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 장면을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리버풀한테 슬라가 잡고 있었고 그 코너 브래들리가 중앙으로 동선 짜다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동선 잡고 가운데 있던 미드필더였던 그 흐라벤베르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벌어진 공간 이 센터백이 브래들리를 따라 나가면서 벌어진 공간에 이 패스가 그냥 들어와요. 그리고 이걸 그냥 마무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전에 좀 초기에 하프스페이스 쓸 때처럼 그냥 얘가 측면에 벌려 있으면 여기 있는 선수가 나가면 돼 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달라진 거죠. 일로 그냥 나가면 이거 커버치고 그럼 공이 안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엔 여기 이용할 공간이 이 공격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 이걸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미드필더들이 제어할 수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풀백의 움직임을 중앙으로 짜서 얘를 오히려 풀백이 데려나가게 만들어 놓고 이 여기 있는 미드필더는 미드필더에서 중원 쪽에 다시 가담을 해주면서 이 앞쪽에 있던 미드필더가 이 공간을 침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동선을 짠다는 겁니다. 수비수들이 단순하게 그냥 여기는 메잘라가 자를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 풀백이 자름으로 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번에 메잘라가 그냥 가운데서 움직이는 형태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예전보다 하프 스페이스를 만드는 방식들이 다양해지고 상대를 더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방향을 더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울산이 이런 정도 완성도는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전반전에 그 이진현 선수가 이쪽 공간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돌아섭니다.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김영찬 선수가 아 이거 잘못하면 위험하겠다 싶어서 덤비는데 이건 막 나가는 게 100% 틀렸다고도 말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절묘하게 그 백인우 선수 앞에다 이진현 선수가 넣어주면서 되게 좋은 찬스가 올 뻔하는데 이걸 강진우 선수가 막 득달같이 쫓아와가지고 막아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인우 선수가 조금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리플레이 돌려보시면 백인우 선수가 잡아놓으면서 찼거든요. 주변을.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발 앞에 들어오면서 이거 속도를 살려가지고 잡아놓고 한번 치고 치는 순간에 이거를 강지훈 선수가 잘랐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치지 말고 원터치로 뭔가 바로 누군가한테 연결했다 그러면 더 좋은 찬스가 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찬스들을 만들 수 있게 울산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크랙이 없다 그러면 특히나 더더. 근데 지금 그게 아직 그만큼은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 짚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역습에서 공 끊었을 때 반응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후반전 막판 86분인가 이인균 선수가 중앙 쪽에서 끊어내가지고 중거리 슛 때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라든지, 후반전에는 조금 더 울산이 보야니치를 투입해가지고 미드를 셋으로 바꾸면서, 그다음 3-4에 1-2로 바꿔놨죠. 그러면서 미드필더 셋이 되면서 중원 쪽의 압박이 좀 더 강해지고 거기서 이제 찬스들을 좀 더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 끊었을 때 공격수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공 끊었을 때 아까 여기서 공을 만들 때는 9명으로 짜여져 있는, 필드 플레이어만 9명으로 짜여져 있는 안양의 이 수비 블록을 깨트려야지 여기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격에서 전개를 뭔가 하다가 투입시켰다가 여기서 하다못해 여기서 7번하고 6번이 있는 여기서 끊었다고 보더라도 끊는 순간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은 제칠 필요가 없고 마지막 라인만 남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갔을 때 이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서 직접 슈팅을 하든, 혹은 여기서 이 선수가 바로 자르는 움직임을 하든, 뒤쪽으로 자르는 움직임을 하든, 여기서 침투를 하든, 혹은 이 선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잘라 들어가면서, 뭔지 아시겠죠? 이미 출발해가지고 여기 딱 동일선에 들어왔을 때 딱 패스 찔러가지고 이 선수가 등지고 마무리하는 형태를 띠든, 이런 식으로 다른 공격수들의 반응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아직 울산이 공을 끊어냈을 때 공을 끊는 순간 내가 공격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인식하지 못하는 느낌.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조금 공 끊었을 때 나 주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 상황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어물버물 하는 순간에 안양 선수들은 또 다시 득살같이 달려들고 템포가 죽는 순간 이 9명 블록 사이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결정적인 패스하지 못하고 뒤로 가는 순간 다시 수비 블록을 처음부터 깨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울산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포지션 플레이에 더해서 조금 더 세밀한 동선을 짜서 상대의 수비 조직을 깨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때도 공간이 났을 때는 과감하게 찌를 수 있어야 되고, 그 타이밍을 즉각 포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더 써야 돼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따라갔는데 공이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 선수가 버린 다음에 이걸 다시 여기를 채워요. 왜냐면 옵사이드니까. 버려버려 그냥. 따라갔다가 공 안 들어오네 싶으면 이거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기서 투입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빨리 포착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전방 압박을 또 시도하니까 압박에서 성공했을 때 상대가 그때 수비 조직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걸 바로 인식하고 깰 수 있는 움직임들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전반전에도 제가 그렇게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허율 선수가 그 에릭이 중앙 쪽에서 지켜가지고 허율 선수 쪽으로 나간 장면으로 기억하는데, 허율 선수가 이쪽에서 드리블 돌파 시도해서 크로스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때 좀 울산이 아쉬운 게 뭐냐면, 정승현 선수 쪽으로 연결되다 끊기나 그러는데 정승현 선수만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와 있고 허율을 제외한 모든 미드필더와 공격수들이 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나 여기 컵백 줘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안 돼요. 골대 앞으로 누군가 가야 수비도 내려가니까 컵백 자리도 열리는 거고, 여기서 크로스를 시도했을 때 마무리를 직접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너무 지공하는 거에 좀 치중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속도 살릴 때 혹은 우리가 좀 더 공간을 쓰면서 공격을 해야지 잘 풀린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디테일들을 못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울산은 계속 죽쓰고 있는데, 제가 제목에 써놨잖아요. 좀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잘못하면 일단은 살아남는 게 목표가 되고 내년 이번 겨울 여름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을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좀 해야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측면에 힘이 약한 것, 그것 개인 플레이 가능한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 이런 것들하고 겹쳐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즌 후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컹이라도 있으면 좀 다를 것 같은데 허율 선수가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좋은데 혼자 수비수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최근에 울산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